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 장 막막하시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새롭게 놓여진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탄핵 결과, 탄핵 안과 관련해서 결과를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은 다 공개가 됐으니까요. 감안해서 체크인스탁 두 분과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정치 변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마무리가 안 되고 장기화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김종현 이사님, 지난 주말에 뉴스 많이 보셨죠? 네, 뭐 반전 드라마 같은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바람에 뭐 대부분 분들이 마찬가지셨겠지만 뭐 뉴스에서 계속 뭐 브레이킹 뉴스 속보가 뜰 때마다 도대체 무슨 뉴스가 나올지 좀 가슴을 철렁하는 뭐 그런 양상이 아니었을까. 뭐 물론 뭐 일요일 정도 되면 그것도 이제 밋밋해서 별 재미가 없어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죄송합니다. 가장 우려했던 게 장기화인데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금은 커졌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어떤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좀 나왔어야 하는데 뭐 전혀 이제 시장이 기대하지 않았던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와 관련된 변동성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현재적인 구간에서 가장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뭐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외평치 금리를 포함해서까지 보면 세 가지라고 보여주죠.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먼저 이제 5년물 CDS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 옆에 있는 보여지고 있는 고점이 어디냐면 엔화 폭락 때 나타난 8월이요. 그 고점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런 지점까지 급격하게 가면서 이게 뭔가 단기적인 리스크를 넘어서 시스템 리스크 부근까지 가는가에 대한 판단은 뭐 CDS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8월에 저 고점을 넘어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환율도 마찬가지죠. 환율은 뭐 좀 더 길게 봐야 되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처음에 계엄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였던 1440원대 중반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뛰어넘느냐가 이제 첫 번째 관문이겠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뭐 1,500원도 넘어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조금 더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 정부가 10조가량 매일 투입해가면서 지금 막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RP를 통해서 금융권에 뭐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외평채나 아니면 뭐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속적인 방어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1,440원 중반이라고 하는 전고점을 쉽게 내줄 것인지 아니면 일단 고점은 넘기게 내준 다음에 누르는 방식으로 뭐 접근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부의 접근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유효하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뭐 주식시장, 환율시장 모두 공히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뭐 증안펀드는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체안펀드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자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흡수할 것인가. 그래서 변동성과 일정 부분의 방향성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스무딩 오퍼레이션 해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장에서는 뭔가 좀 가능성도 보고 반전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가져야 될 최대 포인트는 선물 만기와 관련된 뭐 변동성도 물론 있겠지만 동시만기와 관련된 변동성도 있겠지만 이런 단기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들을 과연 금융당국이 뭐 4명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지난 금요일처럼 일정 부분의 하락 범위 안에서 계속 이걸 잘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의외로 쉽게 뭐 반전의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저런 위험 지표들의 전고점이 얼마나 쉽게 돌파되는지 또 돌파된 이후에 얼마나 쉽게 안정을 찾아가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큰 그림에서 CDS 프리미엄 우리나라의 이 정치 상황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랑 원달러 환율을 기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수는 뭐 한 치 앞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시장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그래도 뭐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100%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구간에서 추격 매도가 뭐 의미 없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지금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좀 뒤로 밀어볼 필요가 있겠다. 매수 시점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반등할 때는 종목 교체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정말 너무 많이 손해를 봐서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라도 못 판다. 가격 회복할 때까지 뭐 기다리겠다.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 최근에 이제 뭐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들어갔다가 조금 손실이 난 그런 단기 트레이딩용 종목들이라면 반등 시에는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이 지금 변동성의 끝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 마련.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격 매도는 의미 없는 상황이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뭐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반등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좀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불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할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 내년도에도 성장한다고 하는 뭐 전력 설비, 뭐 조선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런 것들도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배당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는데 저는 뭐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나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정책 그러면 이건 다음 정부에서는 없어지는 전략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시장은 저평가되었고 그다음에 주주환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의 재가치를 찾는 것은 저는 뭐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금융주도 뭐 가격 메리트가 나타나면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이제 성장주나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에 매진하셨던 분들은 조정 시에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담아보는 전략도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만으로 좀 압축하자면 현금, 반등 시 매도, 포트 교체 이렇게 세 가지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시장이 좀 어지럽지 않을까. 그리고 CDS 프리미엄 또 원달러 환율 확인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김민수 전문가님도 역시나 이 국내 어지러운 국내 이 정치 상황을 포인트로 봐주셨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운명의 한 주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미국 시장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분위기 좋습니다.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고용 데이터도 지난 한 주 내내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고용 역시나 골디락스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뭐 그림 하나가 이제 나갈 텐데요. 그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고용지표가 지난달에는 별로 좋지 않았죠. 이달의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고용지표가 나올 때마다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해석도 미국 연준 위원들도 매달 바뀌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해석의 여지로 몰아갈 때 사실은 뭐 소프트 랜딩 이야기도 나왔고 골디락스 이야기도 나왔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속도 조절론과 밀접한 연동 관계가 좀 있습니다. 단지 오늘 미국 시장에 이제 고용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준비한 이유는 국내 증시에 또 국내 경제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연동관계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좀 뜨거운 국면인데 미국 시장이 단기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 국내 증시는 더더욱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게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갈 때는 더디게 가고 미국 증시가 무너질 때는 더 무너지는 이러한 형상들이 뭐 십수년째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고용지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내 증시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난 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어떤 달러 인덱스 통화류의 관계가 커플링의 관계라기보다는 디커플링과 관계에 좀 가깝습니다. 비이성적인 이론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강화될 때도 위험자산까지 같이 가는 이러한 현상. 지역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단지 지금 미국은 이렇게 골디락스고 전일 금요일도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떴단 말이죠. 단지 국내 증시는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말씀이 정치적 리스크가 유동성 공급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속도전이다.
환매조건부 채권, 즉 RP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10조가 투입됐는데 뭐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이 김종희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사실상 증시에 과연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보여줄 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달려 있거든요. 아직은 조금 더디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나가는 그림은 이제 비상계엄 해제 후에 외국인의 순매수 추인데 여전히 매도세란 말이죠. 이 부분이 결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유동성 공급도 유입되지 않는 상태,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되나 유동성 공급은 유입되는 상태. 마지막에 세 번째가 가장 좋겠죠. 정치적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유동성 공급도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지금은 2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 불확실성은 분명히 좀 지속되는 형태고 특히나 글로벌 경기에서 우리나라 증시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안 좋아졌단 말이죠. 주말을 통해서. 이랬을 때 지금 금주가 저는 분수령이라고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더뎌지게 되면 사실상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시나리오별로 작성을 해드렸는데 1423원이란 말이죠. 1450원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2400은 버티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방어전을 펼쳐서 조금은 수급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증시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경제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내수 정치적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는 벌써부터도 안정감을 가미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준비해봤는데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트럼프의 어떤 보복 관세 부분,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법안으로 좀 태클을 좀 건 상태고요. 특히나 주변 국가들의 횡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멕시코 대통령이 나와서 한 말이죠. 미와 미국과 관세 전쟁은 없다. 특히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이런 관세 정책을 부과했을 때 다른 주변 국가들이나 기업이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이냐, 강대강의 대치 국로로 갈 것이냐. 트럼프 정권 일기 때는 강대강 대치였거든요. 그렇죠. 뭐 특히나 이제 터키나 이런 데 좀 보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중국도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주변 국가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정말 빠르게 아직도 당선인 신분인데 22의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보복 말고 미국산 구매를 늘려라 이런 코멘트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국내는 아직 여기까지 나아가지도 못했죠. 물론 하나씩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전반이나 증시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글로벌 경제는 이렇게 트럼프에 어떻게 보면 좀 고개를 숙이는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만 좋게 말하면 강대강 길로는 가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좀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 됐던 증화펀드 뭐 10조가 됐던 치안펀드가 됐던 환율이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을 외국인 수급을 결국은 유입시키지 못한다면 증시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뭐 연구원이 이런 멘트를 좀 했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업종으로 좀 선회할 필요가 있다. 저는 여기에 관해서 좀 따끔하게 충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선회가 가능한 측면인가.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예측치 못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선회가 불가능하고요. 자칫 잘못해서 선회를 했는데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성장주 위주의 낙폭과대 반등이 갔을 때 이 선회하는 업종들은 또 소외될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을 좀 굳건하게 드시고 약간은 조금 인내심을 갖고 버티는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상황 굉장히 좀 좋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 플러스 알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실 수도 있지만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지금 당분간은 좀 답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증시는. 저는 이번 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었는데 이번 주에 어찌됐건 지금 환율 차트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엎치락뒤치락 좀 했단 말이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대량 매도를 한다거나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말 동안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제거가 안 되는데 해외 시장들은 앞서 나가고 있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쪽으로. 그런데 국내는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어찌됐건 기대하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든 제거되지 않든 유동성 공급을 좀 해주세요. 이러한 투심의 반증인데 지금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유동성 공급이 더더욱
더뎌진다면 환율은 올라가고 외국인들은 환차손이 발생되고 수금 유입은 더더욱 안 되면서 악화길로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부분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 사실상 지금 선진국 증시와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금주가 분수령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기재부 부총리라든지 나와가지고 그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나 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남은 두 개의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현 이사께서 이 포트 교체 여기에도 적당한 종목으로 전력설비, 조선 그리고 배당 관련주 괜찮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 조선입니다. 조정의 기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나온 것 같고요. 조선을 좀 좋게 보시는 앞서서도 내년도에 이익 전망이 좋아질 만한 이 섹터로 조선을 예전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조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조선업종의 핵심 포인트는 뭐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 이익이 좋아지는 걸 이제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조선업의 이익은 변할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전제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조정입니다. 뭐 조선업이 비싸면 우리가 살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업도 뭐 종목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시 조정과 함께 조정의 맥락을 함께 하면서 약간 부담스러웠던 가격이 조금씩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번 주 내에 뭐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외국인 매물이나 뭐 기관 매물로 인해서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오늘 뭐 조정 나왔을 때 무조건 사자가 아니라 조선업종도 가격적인 뭐 실적 좋아지고 뭐 다 좋은데 가격적인 부담, 밸류 부담이 조금 있었던 걸 지금 주가 조정을 통해서 벗겨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먼저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실제로 올해 이익이 좋아졌던 핵심 포인트는 LNG와 원래 우리가 독점하고 있었고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컨테이너 선이 올라오면서 신조가가 더 올랐고 이게 실적 호전의 가장 기저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왼쪽이 LNG고 오른쪽이 그 컨테이너 선인데 컨테이너 선과 LNG 선이 내년도에 더 인도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물론 추가 수준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최소한 지금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인도량은 내년에 더 많아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선별 수주를 했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익이 좋아지는데 자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인도할 때 돈을 더 많이 받는 건 알고 계시죠. 2년에 걸쳐서 돈을 나눠받기 때문에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많은 돈을 받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비용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별 수주를 통해서 이익은 좋아졌고 그 이익이 기저가 되는 인도량 자체가 내년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이익이 좋아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신규 수주가 대거 떨어지면 내년도에 주가 못 올라갑니다. 근데 내년도에도 주가가 떨어질 개연성이 좀 작은 것이 우리가 일단 중국이란 맥락을 달리하고 있죠. 중국은 저가 수주를 통해서 점유율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차피 추가 시설 투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돈 되는 것만 받아서 지금 도크가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도 당분간은 설사 좀 일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선별 수주를 통해서 옛날처럼 뭐 저가 수주하고 이익 낮춰졌고 이럴 요소는 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미국의 MRO가 들어온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중국이 해군에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이쪽에서 압도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기술력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나 미국과 계속 충돌하는 그런 지점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뭐 중국 쪽에서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배를 수주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적어도 조선업 내에서는 아직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력 문제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아주 고급 인력들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옛날처럼 인력이 부족해서 큰 문제가 나타날 개연성은 낮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노조가 강한 조선업의 특성상 현재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일부 불거질 수 있으나 이게 정말 몇 달짜리 장기화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네. 그런 이슈도 제가 보기엔 노이즈에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조정은 조금 지켜보되 주가 조정이 끝나는 자리 혹은 뭐 주가 조정이 생각보다 너무 깊어지는 자리에서는 종목별로 선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는 뭐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나와 있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뭐 압도적이진 않아도 다른 회사와 좀 레벨이 다르게 이익을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이 HD현대중공업이다. 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처음 말씀드릴 때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렸다가 한 8월 달에 조선업에 대해서 좀 의견을 꺾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 HD 현대중공업인데 M&A 관련 수주에서도 지금 뭐 하나오션과 계속 뭔가 싸우고는 있지만 일단 앞으로 계속 수주할 물량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하나오션은 이익 회복 속도가 지금 너무 느려요. 답답할 정도로 느린 상황인데 뭐 그래도 HD 현대중공업은 다른 여러 산업과 더불어서 M&A 쪽에서도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최근의 조정은 어느 정도의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업 조정은 기회로 삼아보자. 그래서 토픽으로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혹시 김민수 전문가님도 대응책을 마련을 해오셨어요. AI나 또 자율주행, 드론, 제약바이오 쪽에 상향 움직임이 예상된다 해주셨는데요. 김민수 전문가님 좀 간략하게 대응책 알려주세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집중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제 조건을 깔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뭐 지금까지 제약바이오가 조금 성장주 안에서는 이 변동성 국면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 대안으로 일단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주가 차트 모습을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뭐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어마무시하고요. 제가 이 아침 방송 개장 방송 첫날 들고 왔던 건데 금요일도 지금 5.34%가 오른 389불에 지금 마감됐거든요. 결국은 이제 테슬라의 낙수 효과 연동성 관계로 보게 되면 이제 AI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드론이란 말이죠. 여기가 분명히 이제 모멘텀 쪽만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접근은 어렵지만 어찌됐건 이 변동성 국면에도 증시는 반응을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매집 전략을 가느냐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갈 것이냐 접근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이 조금 난 잘한다 이런 시청자분들이라면 결국은 연동관계에 있는 모멘텀이 활발한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국내로 좀 넘어와서 KRX 반도체 지수 차트 모습인데 지난주에 나쁘게 끝나지 않았어요. 단지 여기서 강하게 버텨줘야 되는 반도체 국면이 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랑 이런 쪽에 뭐 브로드컴은 올랐습니다만 엔비디아는 전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죠. 다행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되었습니다만은 반도체 쪽 특히 HBM이나 하드웨어 쪽은 지금 단기 전략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노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만은 사실상 지수가 좀 흘러내리면 양대 쌍도마차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매집 전략을 가시고 단지 이제 테슬라의 연동 관계 드론이라든지 뭐 AI 소프트웨어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은 좀 안전장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오늘 등락 과정에 혼조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단지 제약바이오에서 한 코멘트만 좀 더 드리자면 어찌됐건 국내 증시가 좋지 않지만 미국의 견제론, 바이오 생명법은 결국 중국을 잡기 위한 법안이고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직접 겨냥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결국은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셀트리온 쪽이지 않겠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만 원대만 가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매물대가 좀 두꺼운 모습인데 사실상 지금 16만 원까지 실적이 안 좋으면서 내려갔다가 단숨에 19만 원 원자리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퍼포먼스 또 최근에 지난주에 변동성 국면에서 셀트리온 조정을 좀 덜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가격이 조금 시가총액이 크지만 메리트가 있느냐?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죠. 내년에 진펜트랑 실적 우상향 기대감 있고 어찌됐건 셀트리온은 그래도 실적에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퍼포먼스보다는 안정감을 굳이 부여하면서 내가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다. 어찌됐건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지금 저는 셀트리온이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앤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